Ye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 2부의 문을 열 시간이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쉬웠습니다. 정답은 한 글자 판이었습니다. 판. 계란 한 판, 달걀 한 판, 그 판이었는데요. 30개의 들이를 이제 한 판이라고 하죠. 최근에 달걀 가격이 많이 또 오르다 보니까 그 이야기도 전달을 해드렸었고, 또 미국에서는 또 최근에 달걀 값이 많이 오르는 이른바 달걀 거의 뭐 파동에 준하는 그런 상황까지 좀 갔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지난 2월 상황보다는 조금은 나아졌다고는 하고요. 5716님이 제가 어렸을 때는 10개씩 지푸라기에 묶어서 팔았었는데요. 라고. 진짜 옛날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만. 1566님이 내년이면 30살입니다. 계란 한 판. 그런데 이뤄놓은 건 없고 제가 가진 건 건강한 이 한 몸뿐이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건강한 한 몸이 최고의 자산 아닙니까?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30살이면 당연히 이뤄놓은 게 없죠. 남들은 사회 초년생 그때 나가는 나이인데 이 어떻게 보느냐, 건강한 한 몸이 있느냐, 이거를 웃음 표시로 보내주시느냐, 눈물 표시로 보내주시느냐, 그 관점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꼰대 소리를 했네 이거. 3986님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면서도 또 응모하는 퀴즈 광입니다. 스스로를 응원합니다. 김봉규 올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가지고. 2211님 아까 헬스장에서 이대호님이 얘기 들으면서 운동합니다. 아는 문제가 나오길래 잠시 덤벨을 내려놓고 보냅니다. 라고 하죠. 그 중간중간 인터벌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인터벌 때 또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그 라디오 들으시면서 운동하시는 것도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튼튼해지고 경제 상식도 튼튼해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이 좋죠. 아까 잠깐 2,900 넘어섰던 코스피는 현재는 2,898 해서 2,900선 안팎을 오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3% 오른 781.3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코스닥이 힘을 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6만 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23만 8천 원까지 올라서 오늘 3.6%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주 그리고 방산주가 좀 쉬어가는 흐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관련주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 주들이 또 최근에 힘을 내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엇갈리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거의 16등까지 다 상승하는 코스닥의 흐름이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5원대로 다시 1360원대 올라선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미국 시장도 좀 양호한 흐름 이어갔고 테슬라 주가도 좀 반등을 이어갔죠. 그런데 항상 불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사이가 예전만큼 또 좋지 않죠. 서로 또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죽고 못 사는 사이에서 죽일 듯 싸우는 사이로 어지럽습니다. 오늘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같이 한번 또 들어보시죠.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두 사람 이야기 어지럽죠. 정말 어지럽네요. 현기증이 막 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트럼프랑 머스크랑 싸우는 게 그게 중요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 아직 6개월이 채 안 됐잖아요. 네.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머스크랑 트럼프 얘기가 전 세계에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또 사실 이제 부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이 두 분이다 보니 뭐 이들이 친해졌다가 싸웠다 하는 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의 관계에 따라서 AI 산업, 뭐 전기차, 우주, 방산 같은 이 수많은 그 산업 분야에 파급력을 미치고
이게 또 미국의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오는 이슈거든요. 그럼 정치권에도 파장을 불러오면 결국엔 또 전 세계의 정치 경제와도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들의 관계에 좀 금이 가고 있다는 게 정치, 기술, 산업이 얽히고 설킨 이제 시스템이 좀 뭐 충돌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서 좀 피곤하시겠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시는 게 우리의 투자에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또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가 변동성도 커졌고 네. 나스닥에도 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대통령 사실 둘의 관계가 원래부터 이렇게 좋았던 거는 또 아니었어요. 아유, 맞아요. 사실은 원래 머스크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일기 시절에는 이제 미국의 노인 정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제 트럼프 너무 늙었으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 뭐 이런 식의 늘상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인물이 머스크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이제 시절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전기차 활성화를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의 개척자인 일론 머스크 CEO를 좀 반복적으로 냉대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머스크의 심기를 건드렸고, 뭐 예를 들면 전기차 업체 CEO들을 전부 이제 초청한 자리에 머스크만 초대를 안 한다든지, 뭐 테슬라가 이게 전미 자동차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서 이제 노조 눈치를 많이 봐야 됐던 민주당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온갖 소송전에도 휘말렸었고, 또 스페이스X에 또 보조금도 좀 안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가 지난 대선 때 공식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지지를 하면서 거액으로 후원을 했죠. 그 결과 이제 현 정부의 최대 승자로 떠올랐고, 아예 입각을 내 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까지 그렇죠. 예, 맡으면서 미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이제 개혁을 주도한 이제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실세 중에 실세로 떠올랐었는데, 이제 그 브로맨스가 이제 서서히 식고 있다. 근데 이게 참 어질어질한 게 일론 머스크가 원래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간 좀 냉대를 받으니까 돌아서서 공화당을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되었는데 네. 또 갑자기 트럼프랑 틀어졌어요. 네.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이제 갑자기는 아닌데 네. 트리거 역할을 한 거는 그 우리말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라고 부르는 그 OBBBA거든요. One 이게 Big 트럼프가 자주 쓰는 말이죠. 맞아요. One Big Beautiful Bill Act인데 이제 이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가 대놓고 공개 비판을 한 데서부터 약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머스크는 이번 달 3일 하루에만 이 본인의 X에 10개가 넘는 게시글을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 트럼프 예. 행정부 비판하는. 비판하는. 예. 그래서 이 10개가 넘는 게시글을 직접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게시글을 땡겨갖고 공유를 하면서 이제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이 감세 법안을 비판을 했는데요. 이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제 사람들,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또 의회가 지금 미국을 파산으로 몰아넣고 있다. 내년 11월 우리는 미국 국민을 배신한 모든 정치인을 해고한다. 뭐 이런 좀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맹비난을 퍼부었고, 특히 이 법안에 대해서 역겹고 혐오스럽다라는 표현까지, 다소 원색적인 표현까지 좀 서슴지 않으면서 둘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왔었어요. 아이고 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참 법 이름도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트럼프는 이게 참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일론 머스크는 거의 혐오스럽다라고 표현할 정도였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대규모 세제 또 예산 조정 법안인데요. 한마디로 세금을 대폭 삭감을 해주고 이제 불법 이민자 단속 등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 세부적으로는 개인 소득세율 인하, 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대표적으로 공화당 정책들이죠. 네. 이제 표준 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지난달 미국 하원을 통과를 했고 지금 이제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머스크는 이 법안이 이제 이미 거대한 미국의 재정 적자를 2조 5천억 달러로 엄청나게 또 더 증가시킬 거고, 미국 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제 파괴적인 부채 부담을 지우게 될 거다. 정부 효율부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온 이런 성과들, 예산 삭감하고 사람 자르고 이런 성과를 훼손하는 대규모 지출 법안이라고 이제 강력하게 비난을 한 거죠. 힘들게 미국 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감세를 한다니. 그렇죠. 재정 적자가 더 커질 것이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과연 이제 미국의 재정 때문일까? 또 그러니까 본인의 또 사업에도 그렇죠. 뭐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이게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서학기미들한테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약간 간담이 서늘해졌는데 이 법안 내용 중에 섹션 899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 조항을 보면 세제상 차별 국가로 판단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민이랑 미국 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는 대신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세금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국이 불공정 국가로 지정이 되면 미국은 첫 해에는 5%포인트,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이 추가적인 배당소득세를 과세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 네. 법안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세율이 지금 15%에서 최대 3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학기미들이 지금 이제 고배당 ETF들 많이 그렇죠. 투자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뭐 슈드라든지 제피라든지 이런 이제 그 왜 우리 월배당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죠. 은퇴하자 뭐 이런 걸로 요새들 월배당 받을 수 있는 그 미국 주식 담아놓은 ETF. 그렇죠. 그런 배당 ETF들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배당 해외 ETF이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를 내고서는 이제 배당금이 입금이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 배당 소득세가 지금은 15%인데 35%까지 최대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배당 수익이 이런 상품들이 배당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그 배당의 비중이 큰 만큼 세율이 오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손에 쥐는 배당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특히 배당률이 높은 상품일수록 세금이 빠져나가는 금액도 같이 많아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배당주 투자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특히 이제 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 많이 하고 네. 미국 ETF도 투자 많이 하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그냥 뭐 협상용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어서 일단은 좀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협상용일 수 있고. 근데 네. 또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되면은 미국 투자 자금이 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여서 미국 입장에 결코 또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어찌됐든 이런 걸 포함해서 이게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내용이라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감정을 좀 건드렸더라고요. 맞아요. 탄핵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맞습니다. 탄핵뿐만이 아니고 뭐 굉장히 민감했던 문제들을 계속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자극을 했는데 일단 머스크가 이 법안을 두고 어바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생경한 표현인데 예. 이 단어가 매우 불쾌하거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구어체에서조차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별로야 이게 아니고 역겹고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용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혐오 표현을 이 법안에 대해서 쓴 거예요. 현 정부를 향해서. 게다가 이제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이제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왜 수감된 상태에서 의문사한 그 미국의 억만장자가 예.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이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성적인 얘기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예. 근데 이게 과거 일부에 이제 공개가 됐던 앱스타인의 성접대 관련 문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이 돼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머스크가 이거를 굳이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을 했고 트럼프를 탄핵하자는 한 게시글에는 예스라는 또 답변을 또 하기도 하면서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행동들을 그것도 연달아서 하는 게 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고 결국 이제 감정 싸움까지 막 하는 건데 그래도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이 국가 부채는 또 지적할 만했고 일단 거기서부터 좀 따져볼까요? 맞아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많은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이 크고 하나의 대단한 뭐 법안, 아름다운 법안 이게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비영리 단체 보고서를 또 인용을 해서 이 법안이 시행 이후 10년간 연방 정부 부채를 약 3조 달러 가량 증가시킬 수 있다고 또 전달을 했고요. 사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작년에 이제 미국 정부가 국채 이자로만 지출한 금액이 이제 1조 1,330억 달러인데 이게 올해 국방비 예산보다 많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지출 금액이. 근데 또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열받은 이유가 뭐 사실 재정 뭐 적자니 뭐 지출이 뭐 너무 늘어나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번 법안에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이나 세액공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두고 아니 이렇게까지 세금을 깎아주는데 왜 나한테는 보조금 안 주고 세금을 깎아줘? 다른 세금 다 네. 깎아주면서 왜 전기차 관련된 건 안 해줘? 그래서 이 법안을 과연 머스크가 순수하게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두고 이제 인터넷 매체 이제 한 엑시오스라는 매체는 머스크는 전기차 세액 공제를 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최소 24만 달러를 로비에 사용했는데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돈은 많이 썼는데 정작 세액 공제 내가 얻어내지 못했다. 트럼프가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국가 부채 문제라든지 세법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다 좋을 수 있는데 네. 본인의 어떤 약점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막 긁어놓은 상황에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좀 참다가 이제 계속 한번 터트리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스크가 공화당 의원들한테도 이제 반대표를 던지라고 촉구를 했고 심지어 일부 공화당 의원은 정말 의견을 좀 바꾼 것도 이제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아끼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일론에게 주는 연방 보조금 계약을 끝내는 거다. 이렇게 또 보복 발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머스크가 또 발끈을 하면서 맹공을 이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이 완전히 미쳐버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막 격하를 했고 주변 참모진이랑 지인들한테 이제 머스크를 향해서 저놈 저거 대단한 마약 중독자야라고 이제 부르면서 머스크의 이런 행동이 약물 때문일 수 있다라고도 언급한 걸로도 알려졌어요. 서로 그냥 막 말싸움 그냥 던지는 막말을 거죠. 막 계속하면서 근데 실제로 머스크가 작년에 대선 유세할 때도 이제 강력한 그 마취제인 케타민이랑 이제 흥복 환각제인 엑스터시 같은 걸 복용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본인이 이제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케타민을 복용한 건 맞지만 증상 완화 후에 중단했다 라면서 의혹을 부인을 했었는데 이걸 또 트럼프가 다시 굳이 또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감세 법안을 또 지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본인이 정치 자금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후보를 지원을 하면 너 매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경고를 했고 결국에는 기자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7일 그러니까 저번 주죠. 머스크가 매우 무례하고 대통령직을 모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머스크랑 관계는 끝. 회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끝났다. 뭐 심지어 뭐 기자들이 근데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옆에 또 물어보잖아요. 테슬라나 그럼 스페이스X 그 정부 계약도 그럼 취소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또 답변을 했단 말이죠. 조심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가 대통령의 성비위 그리고 테슬라 CEO의 마약 의혹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게 감세 법안 그 전에도 서서히 둘의 사이가 좀 멀어지던 일이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약간씩 좀 금이 가는 소리는 계속 나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정부 효율부 업무를 이제 머스크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제 백악관 내에서도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머스크가 그 정부 효율부 팀이 이제 본인이 외부에서 다 들어온 팀이에요. 이 팀이 올해 2월에 연방 정부 직원 전체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너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룬 성과 5가지를 보고해라. 이메일로. 이런 메일을 전체 메일로 보냈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조차도 이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받지 못했고 이게 트럼프 전체의 그러니까 행정부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직원들한테 하듯이 그렇죠. 관료들한테 그렇게 한 거네. 관료들한테. 심지어 행정부 소속 직원이 아닌 연방 지방 판사나 기밀 정보를 다루는 이제 국가 부서에도 이 이메일이 발송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머스크가 정부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퍼졌고 특히 이 백악관의 실세 중에 실세인 수지왈즈 그 백악관 비서실장이 있는데 이분이 이 사건을 계기로 머스크와 도지 팀의 등을 돌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관세 정책을 놓고도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팀이랑 갈등을 빚었고 이게 대통령의 무역 참모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 또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공개 충돌로까지 이거는 국내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서로 몸싸움도 벌였죠. 그렇죠. 이 백악관 중 그 한복판에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그 베선트 장관이랑 싸운 게 이제 막 거의 뭐 머스크가 럭비 등치가 크잖아요. 럭비 선수처럼 이 장관 가슴을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들이받았대요. 그래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덩치 좀 큰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맞받아 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게 두 사람 막 떼어놓고, 예. 아니, 다 큰 어른들이 백악관 한복판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그래서 그때 보도가 마치 프로레슬링처럼 두 사람이 막 붙었다 막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머스크는 나중에 도지도 떠났고 네.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뭐 이런 몸싸움이나 내부의 갈등 때문에 더 그게 빨라졌던 걸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를 그동안 벼르고 별렀던 백악관 인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내부 인사들이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어라 이거 머스크를 좀 쫓아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머스크의 측근 중 한 명인 그 제러드 아이작맨 미 항공우주국 그 나사 국장 지명자가 있었는데 네. 이 머스크랑 임기 내내 이제 갈등을 빚었던 그 백악관 인사국장이 이 지명자에 대해서 과거 민주당 후보한테 여러 번 정치적인 기부를 했다 이런 내용의 서류를 이렇게 쓱 대통령한테 내밀었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후보 지명을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머스크로서는 그 스페이스X를 이제 통해서 우주 산업 비즈니스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이 나사의 국장이 본인 사람으로 채워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억한 심정이 굉장히 컸다고 하고요. 이런저런 사건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머스크를 이제 환송회를 열어주면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좀 우호적인 관계를 왜냐하면 그 도지 수장으로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쓱 한 발 물러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축하한다. 환송회를 열어주면서 황금 열쇠도 주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머스크가 자신의 핵심 정책인 이 감세 법안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참았던 악감정이 이제 터져 나온 거죠. 그 머스크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 사업을 하는데 미국의 나사랑 협력도 하면서 또 경쟁도 하는 구조여서 그렇죠. 그 안에 자기 사람을 좀 심으려고 했는데 그럼요. 그게 생각처럼 또 안 되니까 안 또 열받았던 거고 참 여러 일들이 많네요. 근데 마지막까지 도지의 그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퇴임할 때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트럼프가 챙겨주기는 했어요. 맞아요. 기자회견도 열어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아닙니까? 네.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균열이 나는 게 있다고요.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머스크한테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다른 의원들도 네. 후원하니까. 그렇죠. 머스크가 최근 수년간 공화당에 거액을 기부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자금 후원자로 이제 부상한 반면에 트럼프는 또 여전히 공화당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편도 들지 말아라라는 지금 암묵적인 공감대가 공화당 내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의 상원 표결을 앞두고 의견을 실제로 바꾼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은 정책 차이가 개인의 감정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머스크를 이제 친구라고 좀 유화적으로 표현을 했고 또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에크먼도 양측 모두를 지지한다면서 국가를 위해서 화해하라라고 이제 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 이제 백악관 수석 전략가인 스티븐 배넌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의 귀화 시민인 점을 이제 또 언급을 하면서 불법 체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즉시 추방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지금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거네요. 진짜 정말 아무 서로가. 말 대잔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의 비방전을 고려를 한다면 현 상황으로서는 과연 예전만큼 그 정말 친해질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는데 또 모르죠. 이분들이 또 다시 또 유화적인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서로 피곤합니다. 막말 던지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 또 말리려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게 무슨 동네 친구들 싸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 3253님 내가 싸움에 열받지만 반대로 싸움 구경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고 이재등님도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희대의 비코미디 보는 것 같다고. 근데 이게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 네.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있고 또 우리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맞아요. 금전적인 타격이 생깁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어젠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변동성도 엄청 커졌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트럼프가 연방 이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이제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이제 6월 5일 하루 동안에만 14%가 넘게 급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근데 또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 어쩌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간밤에는 또 5% 이상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작년에 그 대선 당선되고 이제 테슬라가 고점을 찍었던 그 시기에 비해서는 약 40% 정도 이제 하락한 지금 주가 수준이거든요. 특히 이제 테슬라 지분을 한 13% 정도 머스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머스크가 올해만
이 901억 달러를 잃었대요. 그 주가 하락으로. 아하. 그래서 작년 12월 최고치 대비로는 1,400억 달러, 우리 돈 약 193조 원이 줄어든 셈인데요. 이게 전 세계 억만장자 500명 중에서 이 기간 중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 판매량을 보면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분기 글로벌 인도량이 작년 대비 13% 정도 줄었고 유럽은 오히려 더 많이 줄어가지고 20에서 최대 45%까지 판매량이 줄었거든요. 뭐 심지어 중국도 이제 상하이 공장 출고량이 줄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전기차 시장 전체가 다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해가 더 잘 되겠지만 시장 전체로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거라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물론 이게 비아디 같은 이제 중국 업체에 밀리고 또 보조금 축소, 뭐 또 그리고 유럽에서는 뭐 신종 뭐 신모델 같은 얘기도 나오니까 뭐 이런저런 어떤 단편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머스크의 정치적인 이미지 때문에 테슬라를 안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시위도 진짜 많이 그렇죠.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이제 테슬라는 미국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특혜 기업이 아니고 이제 타겟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특혜를 보는 건 진짜 반년에 불과했고. 반년. 예. 그 테슬라가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전기차 크레딧이 이제 축소될 수도 있고요. 또 연방 계약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 불확성이 모두 테슬라의 지금 하방 리스크로 작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테슬라를 지금 팔아야 되냐, 아니면 지금이 기회냐, 어떻게 봐야 참 되나요? 이게 최고의 수혜 기업에서 또 근데 그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유럽에서는 오히려 불매 운동 막 불붙기도 했었고 실제로 차량에 불을 붙이기도 했었고, 근데 금전적으로는 또 많이 이득을 본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네. 또 이제는 또 갈라져서 으르렁대는 상황. 어질어질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스타트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XAI라고 하는. 맞아요. 여기도 영향권에 있다고요? 그렇죠. 머스크가 이 AI 챗봇인 그록이에요.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게 이제 네. 그록인데, 이 그록을 훈련할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5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거래를 지금 대형 투자은행이 모건 스탠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채권 형태로 만들어서 월가 투자자들한테 되팔아 갖고 이 자금을 땡기 조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투자자들이 이 XAI의 사업성보다 이제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이 설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제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나 또 할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그 테슬라의 핵심 사업인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추진에도 지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제 12일, 그러니까 내일 밤이겠죠. 그러니까 드디어 로보택시가 공개된다고 네. 이제 짜잔 하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시장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로보택시 발표 후에도 테슬라 이사회 멤버들이 테슬라 주식을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그래서 시장에 앞장서서 지금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어떤 행정부가 이 로보택시 운행 승인을 정상적으로 이 테슬라한테 해주겠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로보택시를 정말 공개를 하고 이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좀 테슬라 투자자분들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밤사이에는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네. 이제 사진 찍혀서 업로드가 되면서 네. 또 테슬라 주가도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정식으로 승인을 받는지는 그렇죠.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거고요. 또 이 와중에 머스크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방안,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설전을 벌이던 이제 도중에 예. 이제 머스크가 본인의 SNS에 미국에서 실제로 중간에 있는 80%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됐나?라는 이제 질문을 올렸어요. 누가요? 그 투표를 본인이. 본인이. 네, 그 온라인 설문을 올려가지고 항상 설문 올리는 취미잖아요. 네. 뭐 이거 할까 말까 뭐 이런 거. 근데 다음 날에는 근데 응답자의 80%가 이 창당을 지지를 하는 그 결과를 또 올리면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성공의 1등 공신인 이제 머스크가 이제는 대통령이랑 공화당 결별하고 다른 정치 세력을 밀겠다는 뜻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도 있고, 재미있는 건 이 발언이 이런 이제 발언이 나오자마자 여러 정치인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신당 창당에 협력하자는 뜻을 지금 또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출신의 이제 대만계 정치인 앤드류 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22년도에 전진당 포워드 파티라는 전진당을 창당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당이랑 협력을 하자고 머스크한테 직접 연락을 취했다.
뭐 이런 또 글을 올렸고 하지만 아직 답변은 안 왔다고. 어쨌든 사실 미국에서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구성된 이 양당제를 이제 네. 깰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3 정당이 자리를 잡은 케이스는 세계적으로도 좀 드물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주류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머스크 같은 억만장자가 공화당이랑 관계를 단절한 지금이 이제 미래에 본인들의 선거를 위해서 좀 강력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또 열심히 뛰고 있는 거죠. 양당제에서 그러면 다당제로 가느냐? 이번에 트럼프는 이제 두 번째 집권이니까 4년 임기고 남은 건 이제 3년 반이고 네. 중간 선거 따지면 2년도 남지 않았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자본 권력은 그보다 더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어떤 근데 그렇다고 트럼프가 자본이 없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본인도 거기도 돈은 많습니다만.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떨까요? 머스크랑 진짜 완전히 등을 돌리면 네. 손해 볼 건 없을까요? 아니 서로 손해 볼 게 많죠. 어.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은 스페이스X와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게 이제 따지고 보면 머스크보다는 정부가 더 잃는 게 많다. 이런 분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머스크가 최근에 이거 막 싸우다가 스페이스X의 드래곤을 이제 철수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철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미국 국방부랑 나사가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이 드래곤이 국제 우주정거장 그 ISS의 우주 비행사를 실어 나르는 우주선인데 네. 이 나사와 국방부 모두가 현재로서는 이 드래곤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정부와 수십억 달러의 규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우주 비행사와 화물을 ISS에 보내고 국방부와 정보기관용 위성도 지금 쏘아 올리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머스크가 안 한다고 발을 빼버리면 이 국방부로서는 이제 뾰족한 대안이 지금 없는 거예요. 난감해지는 기술력이나 거죠.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국방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 기관이 이번 일로 스페이스X에 대한 인지를 했다. 그래서 대안을 아마 찾아 나설 걸로 보고 있는데 아하.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가 직접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 뭘 쏘아 올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네. 스페이스X는 그걸 굉장히 싸게 잘 해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또 의존하게 됐고 네.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그렇죠. 목소리가 또 나오는 거네요. 왜 블루 오리진이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아마존 창업자가 네. 만든 이런 데가 대체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그 기술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X가 2, 3일에 한 번씩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지금 이 정도 속도는 안 나오고 아직 좀 기술적으로 좀 딸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제 싸움을 벌인 다음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블루 오리진이나 로켓랩스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과 접촉을 했고 이들의 로켓이나 우주선이 어느 단계까지 지금 개발이 돼서 제작을 하고 있는지 정부 인물 투입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이런 일정들을 문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우주 산업이 뭐 이들이 다 민간 우주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방위 산업과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를 지금 단일 민간 기업이 이제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머스크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알아서 독점으로 갈 수 있었던 건데 그렇죠. 괜히 이제 화를 북돋아서 네. 경쟁 업체들을 찾게 만들고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공화당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전 세계 최고 부자다 보니까 후원 돈줄을 끊는다는 것도 그쪽 입장에서는 좀 되게 큰 걱정 아닙니까? 실질적인 걱정이겠죠. 이 선거는 다 돈인데 근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당장의 내년 중간 선거 그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의 불화가 장기화하면 머스크의 지원 철회는 불가피하고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덩달아서 이제 공화당과 거리를 둘 수 있다고 이제 좀 경고를 했고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의회 통제권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머스크가 이제 보수 진영이랑 이제 실리콘밸리 IT 이제 기업들 연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 다리 역할을
역할을 했잖아요. 네. 원래 IT 기업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이었는데 이번에 약간 그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단순히 돈줄이 끊길 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인들이나 테크 자산가들의 이탈, 연쇄 도미노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이제 머스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트럼프 또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머스크가 뭐 지금은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네. 이 진보와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이 기술 영웅의 이미지를 또 갖고 있잖아요. 이게 트럼프한테는 중도층이나 젊은층 설득에 유리한 수단이었는데 당장 내년 중간 선거 결과에 이제 이 머스크의 결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되게 예측 불가잖아요. 예측 불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는 게 낫지. 맞아. 근데 아까 2081 쓰시는 분께서 두 사람 화해했다고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화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휴전 모드로 네. 들어간 걸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잘했던 거에서는 약간 내려온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그 엊그제 현지 시간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그 트루스 소셜 그 SNS에 그 LA 불법 이민 그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된 게시물을 올렸는데 머스크가 이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또 이거 SNS도 다 달라요. 둘이 서로 얘기하는 SNS도 달라요. 다 자기 플랫폼으로. 다 자기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캡처를 해갖고 이제 또 X에 올리면서 동조하고 있고 동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취했고 이게 전화기로 따지면 서로 다른 데 전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서로 통하긴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트럼프를 또 공격했던 그런 뭐 아까 앱스타인 이런 게시물 좀 민감했던 게시물을 또 대거 삭제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팔로우를 취소를 했던 그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를 다시 팔로우를 하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결 누그러진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형이 머스크한테 뭐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 알지 않냐. 그가 잘 지내길 바란다. 이렇게 또 블룸버그에 인터뷰도 했고 또 스타링크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서비스다. 또 이렇게 또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머스크나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관계가 악화가 됐을 때 더 어떤 부분이 지금 본인이 필요하고 보완이 돼야 되고 이런 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예 관계를 단절하는 거가 결코 나한테 득이 될 게 없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이게 무슨 사랑 싸움도 아니고 네. 그냥 변덕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둘의 관계가 계산으로 시작된 거니까 그렇죠. 또 결국엔 중간에 틀어지더라도 네. 서로가 다 막 계산을 해볼 테고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만나서 참 저는 이런 관계까지 했는데 절교했던 친구랑 다시 만나면은 너무 껄끄럽지 않아요? 근데 그게 트럼프랑 머스크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 부부싸움도 칼로 물베기라고 다시 또 합쳐질 수도 네. 있는 건데 근데 이 둘의 싸움이 과연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가?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는 뭐 아까 청취자분도 말씀하셨겠지만 남의 집 싸움 불구경 재밌잖아요. 미국인들은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지만 둘 다 자기 피하라는 거 아니냐라면서 냉소적인 시각이 많고요. 또 X나 레딧 같은 SNS에서는 이제 이분들의 싸움을 풍자한 밈이나 유머 콘텐츠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최근에 되게 웃긴 게 미국에서 그 JD 벤스 부통령의 그 밈이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이분의 얼굴을 이제 오만 그 그림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이제 갖다 붙여서 이제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밈이 굉장히 큰 유행인데 부통령의 얼굴을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불화를 이혼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벤스 부통령을 이제 그분의 자녀로 이제 이혼한 엄마 아빠를 가진 자녀로 이제 풍자하는 그런 밈들도 요새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만큼 또 관심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네. 없는 사안이니까. 근데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또 이게 끼인 셈인데 맞아요. 전반적인 실리콘밸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일단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요. 예. 대다수 테크 기업 수장들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이제 밝히지 않고 그냥 이제 본인 일 열심히 하자 이런 노선을 걷고 있고요. 아직 정권 초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시스템 개혁이나 뭐 이런 뭔가 정치적인 거대 담론 이런 것보다는 규제, 내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완화 같은 현실적인 목표에 지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분석 업체 그 팔란티어가 행정부랑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채널을 만들면서 이제 최근에 미국 국방부랑 대규모 계약을 따냈고요. 또 이제 우버 전 임원 출신이나 뭐 벤처 투자자 뭐 이런 이제 여러
거물들은 각각 국방부, 백악관 이런 요직에 임명이 돼서 물밑에서 정책 영향력도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고 이런 거를 아직은 조금 관망하는 추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또 이게 기업 사이에서는 우주항공 산업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다 경쟁사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의 갈등 속에서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 남몰래 씩 웃고 있는 사람은 샘 알트만 오픈 AI CEO가 아닐까 오픈 AI. 싶습니다. 이 오픈 AI가 원래 트럼프 그 머스크도 공동 창업자였던 거 아시잖아요. 네. 근데 둘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따로따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강력한 라이벌로 지금 이 그록의 그 머스크의 AI 산업의 라이벌이 이제 오픈 AI인데 이 샘 알트먼 오픈 AI CEO랑 머스크의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알트먼이 행정부 2기 그 트럼프 2기 행정부 발족 후에 정부 관계자들한테 연을 대려고 엄청 애를 썼대요. 근데 이게 머스크의 철통 방어로 다 막혔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관계가 좀 안 좋아졌을 때 이제 오픈 AI가 쓱 가서 정부 사업 같은 거 따내고 실제로 얼마 전에 중동 갔을 때도 오픈 AI가 이 아랍에미리트랑 같이 뭐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사업 계약 따내고 했잖아요. 그때도 머스크가 엄청 회방을 났었는데 그거를 이제 백악관에서 머스크는 안 돼라고 하고서는 이 알트먼을 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머스크 불화로 오픈 AI의 입지가 더 단단해질 거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 정치도 정치 역학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미국의 재벌들이 뛰어들고 감정 싸움까지 겹치고 그러면서 뒤로는 또 사업과 관련된 계산기를 엄청나게 두드리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네요. 또 이후에는 또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재계와 정경유착이 어떻게 또 펼쳐지는지 미국판 정경유착 한번 또 계속해서 지켜볼게요. 오늘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국 KF-16 전투기 한 대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연합훈련 중 이륙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군은 비상탈출한 조종사 2명이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로또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점유율 2위인 티빙과 4위 웨이브의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지금 수준의 요금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종료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하는 방안이 내년엔 도입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첫 번째 질문 뭔가요? 네, 0337님. 사업 아이디어만 있어도 사업 모델로 특허 신청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 특허 법률사무소 트라움 김홍식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발명의 성립성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2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으로 볼 수 없어서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디어가 인터넷 통신, 컴퓨터 기술을 기초로 해서 누구나 실현 가능한 영업 방법을 구체화했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특허를 인정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입니다. 본인의 아이디어가 발명의 성립성이 있는지는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그리고 긴급 AS 들어왔습니다. 김은수님 다시 듣기도 있나요? 재밌어서 딸한테도 들어보라 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KBS 콩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조금 있다가 1, 2부 전체 영상과 음성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각 코너별로 또 업로드가 되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7974님. 미국에서는 왜 마일이라는 단위를 쓰나요? 하셨습니다. 우리한테는 좀 낯설죠. 계산하기도 어렵고. 근데 네. 미국은 미터법이 아니라 마일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1마일이 1.6km이죠. 네. 이게 사실 영국에서부터 유래한 단위인데 미국이 이제 영국의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전에서 살아있다 보니까 영국의 측정 시스템을 이제 따랐던 것을 전통적으로 독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야드 파운드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미 뭐 도로, 지도, 교통 시스템 등등을 다 마일로 구축해 놨기 때문에 사실 네. 이거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몇 차례 뭐 70년대도 했다고 하고 미터법으로 통일시켜 볼까 했었는데 사회적인 혼란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이미 미국 국민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살고 있고 네. 우리가 마일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이야. 이런 또 심리도 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민경애님, 증시가 호황이면 금리가 내려가나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증시가 호황이면 금리가 내려가나요? 이게 사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시가 호황이면 네, 경제가 좋아지면은 수요가 높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은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네. 그러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호황이면 여러 순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걸 다시 뒤집어서 금리가 낮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걸 네. 가지고 투자하려는 수요가 높아져서 증시가 호황일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다른 질문도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마일리지였고 오늘 박대기 기자의 경제 대기록에서도 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7430님, 마일리지를 양도할 수 있나요? 하셨고 5165님, 마일리지로 기부도 가능할까요? 라는 궁금증 보내주셨는데요. 마일리지는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고요. 가족 간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요. 또 항공사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아하, 기부도 가능하다. 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경우가 사회공헌 활동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부된 마일리지는 소외계층 지원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제공 등에 사용이 되고 신청은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마일리지를 통해서 기부도 할 수 있다. 네, 좋네요. 그리고 가족 합산도 가능하고 내가 바빠서 못 쓴다면 내 가족이 네. 대신 쓸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이거는 항공사에 직접 신청을 하시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2,900 넘었던 코스피는 약간 내려와서 2,890선. 상승률은 0.6% 정도 이어가고 있네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건강한 소식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